네, 오늘 AI의 연구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냥 간단히 조사를 좀 해봐가지고 그 내용을 같이 이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주제를 정한 이유는 일단 저부터 요즘 AI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좀 감을 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요즘 여러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과열되었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명한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그걸 좀 조사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차를 보면 먼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딥러닝의 이제 연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부터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2025년에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리고 간단한 그 최근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 관련해서 발표된 논문이 있어서 하나를 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요즘 뭐 AI 유튜브만 틀면 AI 광고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이제 슬슬 구별 못해서 이제 그런 사고 같은 것도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AI 광고를 보면서 이게 약간 얼마 남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에서는 이제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AI를 적용하지 못한 부분을 이제 AI라는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좀 과장을 하는 그런 현상도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핫하다는 증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딥러닝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이분들을 다 뭐 본 분도 있고 얼굴이 좀 익숙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40년대에서 50년대생 이제 연구자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이제 딥러닝의 장을 여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냥 흔히 인터넷에서는 뭐 딥러닝 4대 거장이라고 불리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좀 조사를 해보면은 이제 저 왼쪽에 세 분이랑 이제 맨 오른쪽에 분은 조금 그 시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1세대는 그 왼쪽에 세 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AI를 연구할 때는 굉장히 이제 AI는 이제 찬밥 신세였기 때문에 그런 AI를 인생을 걸고 어쨌든 파가지고 지금의 AI가 있게 만들어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수업의 뭐 인트로덕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인데요. 제프 힌턴은 이제 2024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 구글 스칼라를 한번 보시면 정말 그 딥러닝의 대부분의 그 요소들, 우리가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이분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 나올 그 두 분의 합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나왔다,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이제 1980년대에 왔었던 그 간단한 문제를 풀지 못해 발생한 그 AI의 겨울이라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셨고, 이제 2012년에 알렉스넷에서 이제 우승을 하시면서 완전 그 이미지넷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모델 이름은 알렉스넷이고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시면서 이제 AI 붐을 이제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최근 한 3개월 안에 그 어떤 미디어에 노출된 거나 아니면 뭐 그 X도 굉장히 활발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신상을 좀 털어봤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AI의 그 회의적인 분입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그러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10년에서 20년 안에 이제 모든 직업이, 대부분의 직업이 대체된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그 몇 달 전에 나오신 그 팟캐스트에서 배관공을 준비해라. 근데 이 말을 이제 얼마 전에 젠슨 황도 배관공을 이제 준비해라라는 말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걱정하는 거는 이제 나라 간의 격차가 커지고 결국에는 개인 간의 빈부격차로 이게 연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그 AI 리스크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이분을 보시면 되시고, 이분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한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 유슈 벤조랑 뒤에 나오는 이제 얀 르쿤이라는 분입니다. 일단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특히 이제 AI 쪽에서 X를 굉장히 많이 이제 활발하게 다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팔로우업도 좀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딥러닝,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 논문을 이제 2010년대에 낸 그 이 세 분이 합해서 냈는데,
그게 이제 그 하나로만 거의 뭐 사이테이션 수가 10만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거의 우리가 아는 뭐 백프로파게이션이라든지 뭐 층을 쌓아서 뭐 하는 그런 대부분의 방법론들을 다 거기에 적용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특히 뭐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이제 분야를 개척하셨고 그리고 시퀀스 모델의 활용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굉장히 잘 키워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뒤에서 다 이제 연구를 지도하셨던 분이고요. 이분도 역시 이제 AI가 이제 테러에 활용되고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히 이제 AI를 좀 실제로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어떻게 하면 이 AI의 그 자아를 빼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신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최근에 뭐 어떤 비디오에 나와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이제 자기 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이 자아를 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데이터셋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은 이제 얀쿤인데 이분은 앞에 두 분이랑 굉장히 좀 상반되는 그 경향을 보입니다. AI가 이제 별거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말을 이제 주장을 해서 한마디로 이제 규제를 하지 마라. 근데 왜냐면 아직 회사에 계셔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일단 AI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 분야를 다 하고 계시다고 일단 그 메타의 소개 사이트에는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AGI라는 거의 정의가 다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트랜스포머나 LLM 방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AGI를 도래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4가지의 이것도 뭐 몇 달 안 된 그 팟캐스트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는데 모던 AI는 일단 기본적인 물리학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억 그리고 추론 계획하는 면에서 인간에 비해 좀 현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방식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가 사실상 거의 완전 친분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하셨다고 보신 분들이라면은 2세대부터 이제 조금 다양하게 분파가 갈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다들 한 번씩 보신 이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앤드류 응이라는 분인데 일단 이분들의 공통점은 다 70년대생이라는 거고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뭐 이후에도 계속 뭐 세대를 이제 연생별로 나눠서 하는데 이건 그냥 발표의 편의를 위한 거고 또 당연히 이 3명 말고도 훌륭한 연구자가 많았겠지만 좀 편의를 위해서 좀 주관적으로 골랐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분들은 어디서 한 번씩 오히려 앞에 분들보다 더 자주 보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앤드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브레인을 거의 그 이미지넷이 뜨기도 전에 이제 만들어서 AI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이제 AI 모델의 GPU를 사용하기 시작한 몇 안 되는 처음 시작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그 머신러닝 강의가 대박이 났어요. 사실 그냥 무크 강의를 유튜브에 올렸는데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조회수가 300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AI 하는 사람들이면 다 이 사람을 한 번씩은 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세라라고 하는 이제 무크 플랫폼이나 요즘은 또 이제 딥러닝.AI라고 해가지고 딥러닝의 대중화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이분은 약간 어떤 사업가적인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를 이제 개인적으로 만드셔가지고 또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페리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몇 년 전에 그 CS231N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그래서 일단 이미지넷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던 분이고 이분도 이제 비전 쪽으로 굉장히 이제 거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탠포드인데 스탠 다 들어가요. 스탠포드랑 구글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그런 덕분인지 굉장히 그 미디어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그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데 X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 데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월드 모델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마디로 LLM을 통해서 세계의 전부를 표현해낼 수는 없다라고 믿고 계시고 당연히 자기가 비전을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적인 멘트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월드 모델이라는 게 기존의 비전이랑은 좀 다르게
좀 실제 세계를 좀 표현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3D나 좀 예를 들어서 뭐 구글에서 나온 지니 같은 그런 뭐 이동이 가능한 월드 모델 같은 거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쪽을 좀 제대로 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분 영상을 찾아보다가 이것도 한 달 전에 뭐 어디 뭐 사업 겸 나와서 대학생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질문 받고 한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학생이 지금 이제 박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신 게, 지금은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할 때랑은 다르게 굉장히 이제 모든 리소스가 다 산업에 이제 쏠려 있다. 예를 들면은 데이터셋도 그렇고, 그리고 칩들도 그렇고 다 이제 산업에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학계에 들어가고 싶다면 산업에서 할 수 있는, 적어도 산업과 비슷하게 할 수 있거나 혹은 더 잘할 수 있는 걸 해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셨던 게, 뭐 학제가 한마디로 뭐 X 플러스 AI라고 해가지고 이분은 사이언스 플러스 AI를 이제 예시로 드셨고, 그 다음에 뭐 AI의 시오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 원리가 이제 성능에게 한참 밀려있기 때문에 AI의 실제 작동 원리를 공부하는 것도 뭐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몇 개 드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분도 데미스터 서비스라고 딥마인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게임 제작도 하셨고, 그 다음에 CS를 박사를 딴 다음에 그 좀 일을 하다가 이거 약간 AI를 하려면 그 뇌를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그 뇌 쪽 신경과학 박사를 또 따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딥마인드를 창업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첫 번째 AI 붐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는 알파고를 만들었고, 그리고 알파폴드로 이제 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구글에서 그 지금 신약 개발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구글 팀에 따로 그 이소몰픽 랩이라는 또 그 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약 개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세대까지 봤는데,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슬슬 약간 얼굴이 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할 텐데, 사실 이분들은 이제 AI가 한창 붐일 때 거의 약간 그 최정상까지 올려버렸던 그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 사실 뭐 한 명을 꼽긴 했지만 이 트랜스포머 팀이 이 지금 AI에 이끈 영향력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뽑아봤는데, 제가 굉장히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그 에이단 고메즈라는 이 트랜스포머를 쓴 분 중에 한 명이 이 논문을 쓸 때 그 2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사람이지 했더니 지금 코히어를 창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7명인가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이 트랜스포머의 한계를 좀 느끼고 좀 계속해서 이제 연구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도 굉장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이 뭘 하고 계신지 다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스타트업을 하거나 아니면 연구에 집중하는 쪽으로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진에 나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무를 자동화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코히어 같은 스타트업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분도 계셨는데, 사실 그래서 3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AI가 이미 충분히 뜬 다음에 거기서 완전 터트려버리는 그 대박 연구를 하나씩 이제 내신 분들을 위주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이안구 펠로우도 한 번씩 보셨을 텐데, 이분은 일단 그 딥러닝 책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유명한 딥러닝 책을 이제 한 부분 쓰셔가지고 이제 거의 뭐 그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얼굴은 모르더라도 다 한 번씩 좀 보셨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분이 만든 게 이제 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군대 가기 전에는 겐이 굉장히 핫한 모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걸 누가 써요라고 돼버려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결국엔 이 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변분 인코더라든지 그 다음에 뭐 디퓨전 같은 모델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전 쪽으로 생성형 모델에 이제 장을 여셨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이분은 좀 조용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그래서 이제 스칼라를 들어가서 2025년에는 뭘 했는지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분이 아무래도 만드신 게 겐이다 보니 그런지 이제 생성한 컨텐츠를 어떻게 이제 감지를 할 것인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성한 컨텐츠를 구분해낼 수 있고 워터마킹을 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해서 딥페이크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제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리아 같은 경우는 일리아 수츠스케버 이분이 이제 챗GPT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 이 1, 2, 3세대는 사실 이 네트워크가 완전히 고여 있습니다. 그 스탠포드랑 그 구글 뭐 이런 데 이제 다 아까만 이안 굿펠로우 같은 경우도 아까 1세대 제자분이셨고요. 그다음에 이 일리아도 그 알렉스넷을 만들 때 그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프리 힌튼이랑. 그래서 오픈 AI를 이제 공동 창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챗GPT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세이프 AI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면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얼마 전에 좀 오래됐지만 샘 알트만이 이제 회사에서 쫓겨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주도했던 분이고 지금은 이제 자기가 쫓겨났죠. 그래서 새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이제 좀 더 AI 세이프티 문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계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세대까지 보면은 이제 느껴지겠지만 이제 좀 굵직굵직한 학자들이 많고 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좀 시니어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굉장한 연구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4세대는 사실 정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4세대는 이제 90년대생이거든요. 근데 4세대는 정하는 게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굵직한 연구들을 한 분들이 누구 있나 그냥 연구 중심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호 이분은 이제 DDPM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박사 학위를 딴 지 5년이 안 됐다고 알고 있어서 아직 이제 앞길이 창창하다. 근데 이분은 좀 뭐 소셜하게 뭐 활동을 많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연구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트리다오 같은 분도 이제 굉장히 이제 핫한 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만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래시드 어텐션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하셨는데 이분도 나이가 93년생인가 그랬고 굉장히 어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수학과 전공 베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좀 로우 레벨에서 최적화를 하는 게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듯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트랜스포머 다음이 뭐냐 그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더니 만바 모델을 이분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플래시드 어텐션 같은 최적화가 굉장히 또 많이 요즘 핫한데 그런 부분에도 집중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분은 저도 처음 봤는데 유명한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이거 많이 쓰시잖아요. MMLU랑 젤루랑 다 많이 쓰는 그런 뭐 방법론들인데 MMLU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리고 이제 XAI의 지금 세이프티 팀에서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스칼라를 보니까 상당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세 분 정도를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몇 분의 당연히 요즘 엄청 많지만 몇 분 안 되는 핫한 연구자들을 좀 소개해보면서 느낀 게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5세대, 6세대 연구자들로서 어떻게 좀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뭐 이분들의 활발한 활동 그리고 뭐 2025년에 어떤 논문을 내는지 그리고 그런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은 더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어떻게 되고 있냐 네, 뭐 그림은 뭐 요즘 논문 많이 나온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거의 뭐 지수함수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추세는 사실 2026년에는 더 많아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진짜 탑 중에 탑 학회만 뽑아도 2만 개 가까이 이제 어셉트가 되니까 그러면 글쎄요 어떻게 논문을 읽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많고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을 때도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또 많아지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제 논문의 리뷰가 굉장히 이제 뭐 대충 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빨리 쓰고 대충 쓰고 굉장히 많은 풀의 사람들이 쓸 수 있다. 왜냐면 논문 낸 기록이 있으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풀의 사람들이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을 받기가 힘들고 논문은 운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리뷰어를 누구에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결과도 많이 달라지고 물론 그만큼 이제 그 서미션도 자체도 많이 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뭐 요즘 LLM을 논문 리뷰에 쓴다는 게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실 그 논문 리뷰하는데 그 논문의 뭐 벤치마크 결과가 같은 모델의 같은 실험인데 논문마다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실 코드를 검증했냐 이걸 그 모델을 재현해봤냐 이거 없이 그냥 사실 논문만 읽고 이제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체계로는 이제 유지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게 다들 한번 보셨겠지만은 그 LLM에다가 넣으면은 좋은 평가를 주는 그 프롬프트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굉장히 논문에 대한 리뷰에 대한 문제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카이스트에서 이런 논문을 냈길래 지금 허깅페이스 그 핫한 논문 리스트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런 걸 했다고? 그래서 궁금한데 그래서 아직 뭐 어셉도 안 된 논문이지만 그냥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의 리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렇게 결국에는 주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으로 약간의 그 ICLR 그 리뷰를 이제 실제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검증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단 검증해야 되는 거를 이제 문장 단위로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 질문 같은 경우는 이게 이미 논문에 대해서 대답될 수 있는 거면은 그거는 잘못된 리뷰 문장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리뷰에서 제시된 위크네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그 전제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그 잘못된 리뷰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먼 어노테이터가 판단을 했을 때 26.4%의 질문과 15.2%의 그 리뷰에서 약점이 잘못된 리뷰였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어요. 사실 뭐 이것조차도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그쵸.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논문의 어쨌든 주장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리뷰 스코어를 그럼 이게 틀린 그 리뷰들을 가지고 쭉 뽑아내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못된 리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제 사람과 그 오픈 모델, 클로즈 모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긴 방법론은 지금 뭐 자세하게 공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 사실 제가 이 논문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든 게 이거는 LLM으로 논문 리뷰 잘 쓰는 법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논문 리뷰를 썼을 때 클로드 3.7 버전이 이제 가장 인간과 그 판단력이 비슷하다. 이거 약간 원래 하던 거랑 좀 다른 거 아닌가? 이거 약간 이제 좀 의문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F1 스코어랑 그 카파 스코어가 다 인간이랑 비교를 했을 때 현저히 낮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LLM으로 리뷰하면은 잘 못한다. 근데 이제 쓰는 건 소넷이 3.7이 제일 좋다. 뭐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왜 3.7이 4보다 좋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B에서 조사를 한 건데 이 클로드 소넷 4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마이너한 의견이나 그 오버띵킹을 많이 해서 좀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다. 사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논문도 LLM으로 쓰고 논문 리뷰도 LLM으로 쓰고 논문 리뷰 평가도 LLM으로 하고 뭐
뭐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연구도 나오고 있을 만큼 그리고 사실 최근에 그 AI 쪽에서 이제 논문 리뷰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이런 연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